죽는다는 건 그렇게까지 무서운 일도 몹쓸 일도 아니다. 우리의 몸과 머리는 단지 우주로부터 임대한 대여품이다. 의식적이고 물리적 존재가 갖는 휴가기간이라 볼 수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휴가기간에 우리가 가장 선망하거나 사랑하는 장소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행에도 끝이 있음을 알지만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궁극적으로 휴가가 영원히 계속되면 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은 3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작가가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사색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에세이입니다. 올해는 죽음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올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영상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이제 12월이라 올해 읽은 책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 책장에 남겨둘 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존재, 절망, 불안, 희망, 행복, 고독, 자연, 혼돈과 현실의 갈등, 이런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번쯤은 되돌아볼 주제들로 다룬 에세이인데요. 마치 철학책을 주관적으로 좀 쉽게 정리해 놓은 듯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죽음을 바로 코앞에 놓고 쓴 책이기에 가감없이 표현한 그 진실들이 아마도 모두에게 큰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저자 로버트 판타노. 그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조곤조곤 써내려간 생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지, 세상 끝에서 어떤 가치와 경이로움을 찾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현행 곳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물론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일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일이었다. 태어난다는 건 두 가지 필연적인 경험을 대동한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별과 나무와 창밖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몸 안의 미생물과 박테리아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은 평화와 혼돈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물질과 물체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의사는 뇌스캔 촬영 결과 대뇌 뒤쪽에 종양이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경우 환자의 잠재적 평균 생존율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고 5년 이상 생존율은 단 5%다. 따라서 아마도 나에게는 지금부터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내 생애 최초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내 생애 최초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일종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죽는 것이 평화롭게 느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안다는 사실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평생 동안 누가 언제 어떻게 날 때릴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한 방 먹은 것이다.
더럽게 아프지만 적어도 이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세게 맞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나의 기대 수명이 앞으로 50년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죽을 준비가 된 피곤하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거나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피곤하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매한가지로 불행하고 슬프다. 누군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인생이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미처 준비하기 전에 죽음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얼마나 다를까?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낸 후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 한다. 내 인생이 빨리 끝났는지 아닌지는 길고 풍요로운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라는 나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수명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만일 1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이미 별들만큼이나 오래 산 셈이다. 그러나 기준을 별로 삼는다면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한들 나의 인생은 찰나에 비치거나 보일 듯 말 듯한 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 그 삶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던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수명은 삶의 경험을 잴 수 있는 기능적인 혹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풍요롭고 심오한 인생을 살았다고도 할 수 없다. 환희와 영광으로 채워준 15년과 고난과 환열로 가득한 100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00년보다는 15년이 확실히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진실로 말하건대 기대보다 일찍 사라지는 생이나 기대만큼 오래 살지만 고되고 처참한 생은 똑같이 슬프다. 나는 남은 기간 동안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살기로 했다. 죽음이라는 운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 그저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최대한 많이 써놓으려 한다. 인생은 참 얄궂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 뇌종양이라는 병까지 필요하다니. 젊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시간이란 걸 너무도 잘 알게 되지만 젊을 때처럼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된다.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시간은 돈과 다르지 않다. 시간은 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에 소비했을 때만 중요하다. 시간이든 돈이든 쓰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개념일 뿐이다. 1달러가 가치가 있으려면 돈 자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시간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와 교환할 때만 가치가 있다. 돈과 시간의 뚜렷하고 확고한 차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시간을 부여받는다는 것에 있다. 또 시간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매분 매초 써야만 한다는 점이다. 조금도 아껴두었다 쓸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쓰고 싶다면 그는 시간을 올바로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고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보고 다양한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과 살아보는 등 모든 것을 해보아야 무엇이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 소비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일부만 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되는 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움직이면서 주어진 시간을 애써 채우려고 할 뿐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각기 다른 수준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잘 살고 있을 때도 이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을 느꼈고, 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고 일만 한다는 생각에 나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불만족과 시간 낭비의 느낌은 항상 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 낭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중 누가 허투루 낭비한 하루와 보람 있는 하루를 구분할 수 있을까? 확실한 목적이나 방향성이라고는 없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시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나 관습을 걷어내고 나면 내가 하루를 낭비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만약 지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책만 읽었다면 나는 시간 낭비를 한 걸까? 종양 진단을 받기 5개월 전이라면 그렇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나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무기력과 타성을 정당화하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고 싶다. 내가 무기력을 진정 즐겼기 때문에 내 무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낭비한 시간을 즐겼거나 소중하게 느꼈다면 이 사람이 시간을 정말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를 낭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가장 흥미를 느꼈는지에 따라 다르다. 순전히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만큼만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낭비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느라 낭비한 날들을 다 합하면 꽤 많은 시간이 될 거라고. 그날 하루를 게으르게 보냈다고 혼자 판단하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하루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그날들이 그 자체로 얼마든지 좋은 날이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날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다고. 자신의 시간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시간 활용을 선호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끝없는 순환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인생이라는 힘이 있다. 단순할 정도로 멍청하게, 때로는 아주 고도로 복잡하지만 한심하게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날들을 무언가로 열심히 채운다. 우리의 디폴트 상태는 절망이자 불행이며 이 모든 것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일 뿐이다. 마룻바닥에서 레고로 기차를 만들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을 경영하든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사람을 그의 자아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방법이며 그저 활동을 위한 활동에 머무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뿐이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산성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그저 인생에서 어떤 의미라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약하고 애처로운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인간은 각각 내면에 있는 나만의 의미 지표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향해 성장하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짜릿함과 활력을 느끼도록 설정되었다. 그 무엇이 되었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지금 현재 그 즉시 표현하고 경험하면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은 0으로 곱하기를 하는 등식이다. 그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하고 보태도 아무리 큰 숫자가 된다 해도 결국 0으로 수렴하면서 끝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우리가 떠날 것이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만 가지 일을 하다가 더 나쁘게 망쳐버리기도 할 것이다.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하고서도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잘못되었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 어떤 장소에서도 사람에게도 물건이나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서도 궁극적인 위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낙관주의다. 진정한 지혜란 결국 인생이 암울하고 가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부조리가 내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어쨌거나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난다. 절망 상태에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절망 어디에선가 작은 희망을 찾아낸다. 불가능한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희망 없음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은 인류가 남긴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일 것이다. 이 질문은 모든 질문보다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가치 없다면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을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삶이 진정한 비극인 이유는 삶이 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믿는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생의 가장 크고 아픈 비극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삶이 선물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시도한다는 건 곧 실패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나는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깊은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정과 고독은 절대로 반이어가 아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 우정을 충분히 가꾸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형성된다. 자기 내면에서 평온을 찾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거나 의지하면서 평온을 구하려 한다. 한 명의 좋은 친구는 100명의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고독은 1000명의 좋은 친구만큼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는 있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내가 뭔가를 잘 해내는지 아는 방법은 그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아는 데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심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 않을까? 우리 각자는 오직 경험의 방식 그 하나만 소유할 수 있다. 찰스 부코스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할 때, 혹은 그 일과 자신이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그저 완전한 우연에 의해 자신이 된다.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서와 과정의 어떤 부분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태어났건 지금의 나에게 걸맞는 나와 조화를 이루는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뿐일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딱 한 장의 입장권만 갖고 있다. 극장에 들어가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고 그 좌석에서의 경험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고 내 자리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극장에 있는 모든 관객을 위해서, 또한 이 연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부도, 지위도, 명예도, 행복도 아닌 자아의 발견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의미 찾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잊히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고 20, 30년이 흐른 뒤에 잊힌다. 어떤 이들은 1000년 정도는 기억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 관한 어떤 기억이 형성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잊힌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판단하거나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각자의 실패와 처참한 순간들과 함께 결국에는 잊힐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진짜로 빛나고 있는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뿐이지 않을까? 나의 자아와 모든 시간을 딱 한 번만 지나가는 이 시점의 나. 이것이 내가 믿는 전부다. 좋은 인생이란 스트레스와 불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관심을 갖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위험과 스트레스와 불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가치 있는 싸움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이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가 내 머릿속에 끼어들 틈도 없던 시간 속에 있었다. 살짝 지나가는 느낌이나 감각이었으며 나는 지금 행복해 처럼 지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은 곧 대답 그 자체가 된다. 굳이 물어야 한다면 아마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질문은 무엇이 행복인가? 혹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등으로 다양한 변주를 이끌어낸다. 이때쯤 되면 이 질문이 애초에 물을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질문으로는 그리 듣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안다. 행복은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아니고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쁜 조건의 인생은 있을 테지만 어느 정도의 세월을 산 사람에게 행복이란 수백만 가지의 감정 상태처럼 가끔씩 경험하는 상태일 뿐이다. 날 행복하게 해줄 일들을 반드시 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 또한 없다. 행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아이는 그냥 행복할 뿐이다. 이 글에서조차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복은 고찰이나 사색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슬픔이나 추억이나 피로나 흥분이나 허기처럼 행복도 왔다가 간다. 행복을 찬양하고 행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서 행복이 왔다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태양을 찬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 해가 지는 것을 막는 일이라면 내 인생은 실망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끔찍한 인생일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을수록 행복과 관련된 것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행복의 감각을 더 자주 갖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진 않다. 하지만 행복할 때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 점점 더 행복해하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